저는 평양에서 8년간 군용 트럭을 몰던 여성 운전병이었습니다. 7번 국도 500km, 그 길을 수백 번 오갔죠. 어느 날 수용소 담벼락 너머에서 총살 직전에 여성 12명을 목격했어요. 그중 한 명은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제 트럭에 태우기로요. 쌀포대 속에 12명을 숨기고 7번 국도를 질주했어요. 검문소 7곳을 통과하고 추격 지프와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3명이 우리를 위해 트럭에서 뛰어내렸고 우린 계속 달렸어요. 마지막 국경 철조망을 향해 트럭을 몰았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기록의 시작이 됩니다. 평양인민군 군수부 차량 정비창에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면 저는 항상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27세 인민군 여성 트럭 운전병 김혜란, 그게 저였습니다. 8년 동안 같은 일을 해왔죠. 군용 2.5톤 트럭을 몰고 평양에서 북쪽 해상까지 배급 물자를 나르는 일이었어요. 7번 국도 500km, 그 길을 저는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어느 구간에 커브가 있는지, 어느 언덕이 가파른지, 검문소가 몇 개 있는지까지 모두 알고 있었죠. 남자들로 가득한 군 운전병 부대에서 여자는 저 혼자였어요. 처음엔 무시당했지만 제 운전 실력을 본 뒤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트럭을 몰았으니까요. 오늘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정비창 앞에 제 트럭이 서 있었고 저는 엔진 상태를 점검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일 상태 확인하고 타이어 공기압 재고 브레이크 작동 테스트까지 모든 게 일상이었죠. 상관이 다가와 오늘의 임무를 전달했어요. 해산 군부대로 쌀 2톤 배급 운송, 내일 오전까지 도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임무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쌀포대 40개를 실었고 각 포대는 50kg씩이었어요. 혼자서 다 실을 순 없었지만 다른 병사들이 도와줬습니다. 짐을 다 싣고 운전석에 올랐을 때 저는 잠시 핸들을 쓰다듬었어요. 8년 동안 제 손때가 묻은 이 핸들,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군에 가는 걸 반대했어요. 여자가 무슨 트럭을 모느냐고 시집이나 가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트럭이 좋았어요.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릴 때만큼은 제가 제 인생의 주인 같았거든요. 비록 명령받은 곳으로 가는 거지만 그래도 저는 달리고 있었어요. 멈춰 있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시동을 걸었고 엔진이 덜컹거리며 깨어났어요. 익숙한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졌고 저는 기어를 넣었습니다. 정비창 정문을 빠져나와 평양 외곽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아침 일찍이라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가끔 자전거 타고 가는 주민들이 보였고 출근하는 노동자들의 무리가 걸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스쳐 지나며 북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평양을 벗어나자 7번 국도가 시작됐어요. 넓은 2차선 도로가 산과 들판을 가로질러 뻗어 있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 500km를 가면 해산이 나와요. 보통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저는 10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검문소만 빨리 통과한다면요. 첫 검문소까지는 약 50km, 1시간 정도 거리였어요. 저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조선중앙방송에서 혁명가요가 흘러나왔고 저는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며 운전대를 잡았죠.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벌거벗은 산, 수확 끝난 논밭, 가끔 보이는 작은 마을들, 모든 게 회색빛이었습니다. 북한의 가을은 황량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길이 익숙했고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오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날이 될 줄은 몰랐어요. 30분쯤 달렸을 때 저는 화장실이 급해졌어요. 아침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신 탓이었죠. 저는 도로 옆 작은 휴게소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공식 휴게소는 아니었지만
운전병들이 자주 들르는 곳이었어요. 간이 화장실과 우물이 있었거든요. 트럭에서 내려 화장실로 향했고 볼일을 보고 나오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여자들의 흐느낌 소리였죠. 저는 호기심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담벼락 너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담을 넘어 반대편을 엿봤고 그 순간 제 숨이 멎었어요. 담벼락 너머로 본 광경은 제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여자들이 12명 줄지어 무릎 꿇고 있었어요. 모두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얼굴엔 멍 자국이 가득했죠. 그들 앞에는 총을 든 군인 5명이 서 있었고 한 장교가 뭔가 서류를 읽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알았습니다. 저건 처형 직전 상황이라는 걸요. 탈북 시도 실패자들이 총살당하기 전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지켜봤어요.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교가 서류 읽기를 마쳤어요.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고 어떤 이는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군인들이 총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고 저는 눈을 감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한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제 시야에 들어왔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박은주였습니다. 제 고향 친구, 함께 군에 입대했던 그 은주였어요. 8년 만에 다시 본 그녀의 얼굴은 너무 야위어 있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은주도 저를 봤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어요. 혜란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손을 뻗으려 했지만 참았어요. 지금 나서면 저도 함께 죽을 테니까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그때 장교가 손을 들어 총 쏘는 신호를 하려 했습니다. 저는 눈을 꽉 감았어요. 하지만 총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교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고 그는 뭔가 지시를 받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장교가 명령했습니다. 처형 연기, 일단 수용소로 데려가라고요. 군인들이 여자들을 일으켜 세웠고 트럭 한 대가 나타났어요. 여자들이 트럭에 실렸고 은주도 그 안에 탔습니다. 트럭이 출발하며 멀어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제야 담벼락에서 몸을 숨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돌아가 세면대에 물을 틀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은주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 트럭으로 돌아왔어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은주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트럭 운전병일 뿐이었어요. 군인도 아니고 권력도 없었죠. 하지만 은주와의 약속이 떠올랐어요. 8년 전 우리가 함께 입대하던 날 그녀가 했던 말이요. 혜란아, 우리 언젠가 자유로운 곳 가자. 저는 그때 웃으며 그래 라고 대답했었죠. 하지만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진짜로 그럴 거라곤 생각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주는 총살 직전에 있었어요. 오늘 처형이 연기됐지만 내일이나 모레면 다시 그 순간이 올 겁니다. 저는 결정해야 했어요. 모른 척하고 제 임무나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를 할 것인가.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쥐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은주를 그냥 둘 수 없었어요. 함께 군에 입대했던 그 친구를, 제가 유일하게 마음 터놓고 지냈던 그 사람을 죽게 놔둘 순 없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해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트럭을 돌려 아까 그 여자들이 실려간 방향으로 향했어요. 수용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트럭을 몰며 저는 8년 전을 떠올렸어요. 2015년 봄, 저와 은주는 함께 군에 입대했습니다.
같은 고향 마을에서 자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요. 은주는 밝고 씩씩한 아이였고 저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죠. 정반대였지만 우린 잘 맞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군 징집 영장이 왔고 우리는 함께 입대하기로 했어요. 은주는 간호병을 지원했고 저는 운전병을 택했습니다. 입대 전날 밤 우리는 마을 뒷산에 올라가 별을 봤어요. 은주가 말했죠. 혜란아, 군대 마치면 우리 어디 멀리 가자. 자유로운 곳으로. 저는 물었어요. 자유로운 곳이 어딘데?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여기가 아닌 곳.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곳.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북한에서 우리는 항상 정해진 길을 걸어야 했거든요.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게 전부였죠. 선택이란 없었습니다. 은주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말로 꺼낸 적은 없었어요.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은주는 자유롭게 말했고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언젠가 가자. 우리 함께. 군대 생활은 힘들었어요. 은주는 야전병원에 배치됐고 저는 군수부로 갔습니다. 처음엔 자주 만났지만 점점 만나기 어려워졌어요. 부대가 달랐고 휴가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3년쯤 지났을 때 은주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여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드라마를 보고 은주는 충격을 받았대요. 세상에 저런 곳이 있다니, 사람들이 저렇게 자유롭게 산다니 믿을 수 없었다고 했죠. 저는 걱정됐어요. 그런 걸 보면 안 되는데, 걸리면 큰일 나는데 라고 답장을 썼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편지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혜란아,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탈북하고 싶어.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어요. 너무 위험했거든요. 만약 누가 이 편지를 본다면 은주도 저도 끝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 은주에게서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소문을 들었어요. 야전 병원 간호병 한 명이 탈영했다고 국경에서 붙잡혔다고요. 저는 그게 은주인지 확인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은주라는 걸요. 저는 은주를 잊으려 애썼어요. 제 일에만 집중했고 트럭 운전에 몰두했습니다. 8년이 흘렀고 저는 은주를 완전히 과거로 묻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 담벼락 너머에서 다시 본 그 얼굴, 그 눈빛은 모든 걸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8년 전의 약속, 함께 자유로운 곳으로 가자던 그 말이 제 귓가에 울렸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은주 혼자 떠났고 저는 여기 남았죠. 하지만 이제 은주가 돌아왔어요. 아니, 정확히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엔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지키겠다고요. 수용소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군 운전병이었고 이 지역의 모든 군사시설 위치를 알고 있었거든요. 아까 트럭이 간 방향을 따라가니 10분 만에 수용소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낮은 건물들이 보였고 입구에는 경비병이 서 있었어요. 저는 트럭을 멀찌감치 세우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수용소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건물 3동, 경비병 5명, 그리고 담장 높이는 약 3m였습니다. 낮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밤이라면 가능할지도 몰랐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저는 다시 수용소로 돌아왔어요. 트럭 헤드라이트를 끄고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경비병들이 교대 시간이었고 초소에서 담배 피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트럭에서 내려 수용소 담장 쪽으로 몸을 숨기며 다가갔습니다. 담장 밑에는 배수로가 있었고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건물 안에 불이 켜져 있었고 여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은주도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저는 어떻게 들어갈지 고민했어요. 정문은 불가능했고 담을 넘는 것도 위험했죠. 경비병에게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그때 한 경비병이 초소를 나와 화장실로 향했어요.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초소 뒤로 다가가 창문으로 안을 살폈죠. 열쇠 뭉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수용소 건물 열쇠였을 겁니다. 저는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손을 뻗어 열쇠를 집었어요. 금속 소리가 날까봐 천천히 움직였고 열쇠를 손에 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창문을 다시 닫고 담장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경비병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수용소 건물 뒷문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 섰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면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거였어요. 군을 배신하는 것이고 국가를 배신하는 거였죠. 붙잡히면 저도 총살당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어요. 돌리는 순간 찰칵 소리가 났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저는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니 방 하나가 나타났고 그 안에 여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비췄고 한 명이 깨어났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저는 입에 손가락을 대고 쉿하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하나둘 깨어났고 은주도 눈을 떴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헤라나라고 속삭였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나왔어. 너희 데리러 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여자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설명했어요. 지금 탈출할 거예요. 제 트럭에 타면 해산 국경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들키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여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를 따라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뒷문으로 나갔고 담장을 따라 트럭까지 이동했습니다. 중간에 경비병이 지나갔지만 우리는 그림자 속에 숨어 들키지 않았어요. 트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짐칸을 열었습니다. 쌀 포대 40개가 실려 있었고 저는 그 포대들을 재배치하기 시작했어요.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 여자들이 숨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한 명씩 트럭에 올라탔어요. 쌀 포대 사이 좁은 공간에 몸을 웅크렸고 저는 다시 포대로 덮어 숨겼습니다. 12명이 다 들어가자 공간이 빡빡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은주가 마지막으로 올라탔고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 헤라나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한 번 더 쥐어줬어요. 그리고 짐칸 문을 닫았습니다. 운전석으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고 트럭이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용소를 빠져나와 7번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해상까지 500km, 검문소 7곳을 통과해야 했어요. 저는 핸들을 꽉 잡고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4시 첫 번째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이며 평소처럼 접근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검문소 초소에 불이 켜져 있었고 군인 2명이 나와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어요. 저는 트럭을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군인이 다가왔어요.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해산 군부대 배급입니다. 쌀 2톤이요. 군인은 제 얼굴을 알아봤어요. 아, 해란 동무구만. 오늘도 고생이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배 한 갑을 꺼내 건넸습니다. 군인은 담배를 받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다른 군인도 다가왔고 둘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그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빨리 통과하고 싶었지만 너무 서두르면 의심받을 수 있었어요. 군인 한 명이 트럭 뒤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짐 확인 좀 해야겠는데. 저는 당연하죠 라고 대답하며
함께 트럭 뒤로 갔습니다. 짐칸 문을 열자 쌀포대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어요. 군인은 포대 몇 개를 두드리며 확인했습니다. 그 아래 여자들이 숨어 있다는 걸 그는 몰랐죠. 그때였어요. 트럭 안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저는 확실히 들었어요. 군인도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히 트럭 엔진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아, 엔진 소리 좀 이상한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군인이 저를 따라왔고 저는 후드를 열어 엔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지만 저는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끌었어요. 군인은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저는 그런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라고 대답했어요. 군인은 초소로 돌아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봐, 조심해서 가고. 저는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운전석으로 돌아갔어요. 시동을 다시 걸고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몇 미터 지나자 온몸에 땀이 흘렀어요. 너무 아슬아슬했습니다. 조금만 더 의심받았다면 들킬 뻔했죠. 저는 백미러로 검문소를 확인했고 군인들이 다시 초소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이제 겨우 하나 통과한 겁니다. 앞으로 6개가 더 남았어요. 10km쯤 달렸을 때 저는 트럭을 외진 곳에 세웠습니다. 짐칸 문을 열고 안을 확인했어요. 여자들이 모두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기침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참얼미와 먼지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은주가 그녀를 돌보고 있었고 저는 물병을 건넸어요. 조금만 더 참아요. 해상까지 가면 안전할 거예요. 여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운전석으로 돌아가 다시 출발했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7번 국도는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저는 7번 국도의 가장 험한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구간은 산을 깎아 만든 길이었고 한쪽은 절벽이었어요. 구불구불한 커브가 연속으로 이어졌고 운전하기 까다로운 곳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 길을 수십 번 달렸기 때문에 눈 감고도 갈 수 있었어요. 속도를 높였습니다. 빨리 가야 했어요. 첫 검문소를 통과한 지 1시간이 지났고 아마 지금쯤 수용소에서 탈주 사실이 발각됐을 겁니다. 곧 전 지역에 수배령이 내려질 거예요. 그 전에 최대한 멀리 가야 했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커브를 돌았고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짐칸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여자들이 흔들림에 부딪힌 것 같았죠. 저는 속도를 조금 줄였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계속 달려야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산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 마을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를 계속 확인했어요. 뒤에서 추격 차량이 오는지 경계하면서요. 30분쯤 더 달렸을 때 트럭 뒤 창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은주였어요. 저는 외진 곳에 트럭을 세우고 뒤로 갔습니다. 짐칸 문을 열자 여자들의 지친 얼굴이 보였어요. 한 명이 토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쌀포대 사이 좁은 공간은 공기가 부족했고 먼지가 가득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혜란아,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아. 한 명이 숨을 제대로 못 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5분만 쉬자. 여자들이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다리를 주물러가며 심호흡했고 토한 여자는 나무에 기대 쉬었어요.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로 양쪽은 숲이었고 차량은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는 안전할 것 같았죠. 저는 여자들에게 물병을 나눠줬습니다. 모두 목이 말랐는지 단숨에 마셨어요. 은주가 제 옆에 섰습니다. 혜란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린 오늘 죽었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죠. 우리는 아직 안전하지 않았으니까요.
5분이 지났고 저는 여자들에게 다시 타라고 했습니다. 모두 짐칸으로 돌아갔고 다시 쌀포대 사이에 몸을 숨겼어요. 문을 닫으려는데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도로 반대편에서 군용 지프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달리고 있었고 지붕에 사이렌이 달려 있었어요. 보이부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짐칸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뛰어갔어요.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 순간 지프가 제 옆을 지나쳤습니다. 서로 스쳐 지나가는 순간 저는 숨을 참았어요. 지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고 뒤로 멀어졌어요. 저는 안도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저 지프는 수용소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요. 탈주 사실이 발각됐고 수색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엑셀을 밟고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빨리 가야 했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까지는 아직 50km, 1시간이면 도착할 거예요. 그 전에 무전이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잡고 7번 국도를 질주했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제 앞길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가 보였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이며 평소처럼 접근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검문소 앞에 차량이 세 대나 줄지어 서 있었고 군인들이 평소보다 많았어요. 철저한 검문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탈주 소식이 이미 전달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례를 기다리며 앞 차량들이 검문받는 걸 지켜봤어요. 군인들이 짐칸을 열어 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평소와 달랐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군인이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고 저는 창문을 내렸어요. 신분증과 이동 허가서를 보여주세요. 저는 준비된 서류를 건넸습니다. 군인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고 무전기로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핸들을 꽉 잡았죠. 군인이 물었습니다. 해상까지 가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배급 임무입니다. 군인은 트럭 뒤를 가리켰습니다. 짐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함께 트럭 뒤로 갔습니다. 이번엔 군인이 3명이나 따라왔어요. 짐칸 문을 열자 쌀포대가 보였고 한 군인이 총검을 꺼냈습니다. 그는 총검으로 포대를 하나씩 찌르기 시작했어요. 쌀이 터져나왔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자들이 숨은 곳 바로 옆 포대였거든요. 총검이 1번, 2번, 3번 찔렀고 점점 여자들 쪽으로 가까워졌어요. 저는 급히 개입했습니다. 저기 그렇게 찌르면 쌀이 다 망가져요. 상부에서 뭐라 할 텐데. 군인이 저를 돌아보며 눈을 좁혔어요. 그럼 직접 포대 옮겨봐요. 안에 뭐 숨긴 거 없으면 문제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당황했지만 포대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50kg 포대를 하나씩 내렸습니다. 땀이 흘렀고 팔이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5개를 내렸을 때 군인이 손을 들어 멈추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다시 실어요. 저는 안도하며 포대를 다시 트럭에 실었어요. 여자들이 숨은 곳까지는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짐칸 안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저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군인도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즉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 참 이거 보여드려야 하는데 이번 배급 특별 지시 사항이에요. 군인의 주의를 돌리려 했던 거죠. 그는 서류를 받아 읽었고 저는 그 틈에 트럭 엔진을 한번 공회전시켰어요. 엔진 소리가 다른 소리를 덮었습니다. 군인은 서류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가세요. 저는 재빨리 운전석으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어요. 트럭이 출발했고 검문소를 벗어났습니다. 백미러로 확인하니 군인들은 다음 차량을 검문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검문소를 통과하고 20km를 더 달렸을 때
세 번째 검문소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상황이 달랐어요. 검문소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상사라는 고참 군인이었어요. 저를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가 손을 흔들며 저를 불렀고 저는 트럭을 세웠습니다. 혜란이 아니가. 오늘도 해상 가는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상사님. 오늘도 고생이십니다. 그는 담배를 꺼내 제게도 하나 건넸어요. 저는 담배를 받아 물었습니다. 우리는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나눴어요. 날씨 이야기, 부대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죠. 박상사는 유쾌한 사람이었고 저를 좋아했어요. 몇 분 후 그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가봐, 조심해서 가고. 저는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한 뒤 다시 출발했어요. 세 번째 검문소는 생각보다 쉽게 통과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앞으로 4개가 더 남았고 모든 검문소에 아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 달렸어요. 오후 햇살이 강해지고 있었고 연료 게이지가 절반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연료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계기판을 확인했어요. 연료가 바닥이었습니다. 해상까지는 아직 200km 이상 남았는데 이 연료로는 100km도 못 갈 거예요. 저는 급히 다음 주유소를 찾았지만 7번 국도엔 민간 주유소가 없었습니다. 군 전용 주유소만 있었죠. 다음 검문소에 주유시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연료를 받으려면 공식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허가서가 없었어요. 평소엔 왕복 한 번에 충분한 연료를 채워서 출발했거든요. 오늘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4번째 검문소가 보였고 옆에 군 주유시설이 있었어요. 저는 트럭을 주유소로 몰고 갔습니다. 주유병이 다가와 물었어요. 연료 보급 허가서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긴급 상황이에요. 해상까지 가야 하는데 연료가 부족해서요. 주유병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허가서 없으면 안 돼요. 규정이에요. 저는 사정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20리터만이라도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어요. 안 된다니까요.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주유병이 사무실로 들어간 틈을 타 저는 주유기 쪽으로 다가갔어요. 직접 주유할까 생각했지만 CCTV가 있었습니다. 들키면 끝이었죠. 그때 한 군인이 지프에 연료를 넣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연료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저희 트럭이 해상까지 가야 하는데 떨어져서요. 군인은 저를 훑어보더니 웃었어요. 공짜로 줄 순 없지.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뇌물을 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를 뒤져 돈을 꺼냈습니다. 평소 비상금으로 가지고 다니던 돈이었죠. 많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면 될까요? 군인은 돈을 받아 세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리터 줄게. 그는 자기 지프에서 휴대용 연료통을 꺼내 제 트럭에 부어줬어요. 20리터면 100km 정도 더 갈 수 있을 겁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일단 움직일 수는 있었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트럭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데 4번째 검문소 군인이 다가왔어요. 잠깐만요. 차량 검문 받고 가세요. 저는 속으로 욕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네, 라고 대답하고 차를 세웠어요. 군인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뒤를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꼼꼼했어요. 탈주 수배령이 전 검문소에 내려간 게 분명했습니다. 군인이 짐칸을 열려하자 저는 말했어요. 쌀포대 40개 실었어요. 아까 2번째 검문소에서 이미 확인받았고요. 군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가세요. 검문소를 통과하고 저는 다시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트럭 뒤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은주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외진 곳에 차를 세우고 뒤로 갔습니다.
짐칸 문을 열자 여자들이 모두 지쳐 있었어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물 좀 주세요. 너무 목말라요. 저는 남은 물병을 건넸지만 이미 거의 비어 있었어요. 12명이 나눠 마시기엔 부족했습니다. 은주가 말했어요. 혜란아, 우리 얼마나 더 가야 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150km, 조금만 더 참아. 저녁 6시 5번째 검문소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 검문소는 특별했습니다. 보이부와 군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곳이었거든요. 제일 까다로운 곳이기도 했죠. 저는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어요. 보이부 책임자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표정이 차갑했어요. 신분증. 저는 신분증을 건넸고 그는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는 거죠? 해산입니다. 왜 이 시간에 가는 거죠? 배급 일정이 급해서요. 출발은 언제 했죠? 새벽 4시예요. 왜 이렇게 늦게 도착한 거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엔진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멈춰 섰어요. 그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무전기를 꺼냈어요. 지금 평양 군수부에 확인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만약 확인하면 제 배급 일정이 하루 빠르다는 게 들통날 겁니다. 저는 원래 내일 출발 예정이었거든요. 오늘 떠난 건 임의로 한 거였어요.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고 그는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어요.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끝이라고요. 저는 급발진으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트럭이 앞으로 튀어나갔고 보이부 책임자가 놀라 뒤로 넘어졌어요. 차단바가 내려와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트럭으로 들이받았고 차단바가 부러지며 날아갔어요.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고 곧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트럭 뒷유리를 관통했고 유리가 산산조각 났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달렸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군용 지프 2대가 검문소에서 출발하는 게 보였어요. 추격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속도를 최대로 높였고 트럭이 덜컹거리며 도로를 질주했어요. 엔진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지프가 빠르게 따라붙고 있었어요. 군용 지프는 트럭보다 빨랐고 곧 따라잡힐 게 뻔했습니다. 저는 7번 국도의 지형을 떠올렸어요. 앞으로 5km 가면 그 커브 구간이 나와요. 거기서 따돌려야 했습니다. 그 커브가 나타났고 저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그대로 커브에 진입했고 트럭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미끄러졌지만 저는 핸들을 꺾어 균형을 잡았어요. 8년간의 운전 경험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커브를 빠져나왔고 백미러를 보니 지프 한 대가 커브를 못 돌고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다른 지프는 여전히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다시 울렸고 총알이 트럭 짐칸을 뚫기 시작했어요. 짐칸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들이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엎드려. 모두 바닥에 엎드려. 하지만 총알은 계속 날아왔고 트럭 곳곳에 구멍이 뚫렸어요. 저는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조준을 어렵게 만들려 했지만 지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령받았을 거예요. 무조건 막으라고, 죽여서라도요. 저는 더 빠르게 달렸고 앞에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추격이 어려워질 거예요. 저는 마을 쪽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트럭이 비포장길로 접어들었고 먼지가 하늘로 치솟았어요. 마을 안으로 들어선 트럭은 좁은 골목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주민들이 놀라 피했고 닭들이 날아올랐어요. 저는 계속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지프도 따라 들어왔고 골목이 좁아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제 기회였습니다. 저는 마을 반대편 출구로 빠져나와 다시 7번 국도로 합류했어요. 지프는 마을에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렸고 저는 그 틈에 거리를 벌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따돌린 건 아니었어요.
백미러에 여전히 지프가 보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고 어둠이 내렸어요. 저는 헤드라이트를 켰습니다. 밤길은 더 위험했지만 어둠은 저에게 유리했어요. 지프도 헤드라이트를 켰고 두 개의 불빛이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저는 7번 국도의 모든 커브와 언덕을 알고 있었어요. 지프 운전병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그 지식을 이용했죠. 그 커브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진입했고 지프는 속도를 줄여야 했어요. 조금씩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트럭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열된 것 같았어요. 계기판의 온도계가 위험구역에 들어갔고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엔진이 망가질 거예요.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뒤에서 지프가 다시 따라붙고 있었거든요.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엔진을 망가뜨리고 계속 가거나 멈춰서 붙잡히거나. 저는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한계를 넘어섰지만 트럭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어요. 그때 짐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 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은주였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고개를 돌렸고 은주가 뭔가 소리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계속 두드렸고 저는 무슨 일인지 알아야 했어요. 외진 곳에 잠깐 차를 세우고 뒤로 갔습니다. 짐칸 문을 여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한 여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총에 맞은 거였어요. 은주가 울며 말했습니다. 아까 총 맞았어. 어깨를요.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저는 여자에게 다가가 상처를 확인했어요. 총알이 어깨를 관통했고 출혈이 심했습니다. 지혈해야 했지만 제대로 된 도구가 없었어요. 저는 제 옷을 찢어 상처를 감싸고 꽉 묶었습니다. 여자는 고통스러워했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혜란아, 우리 내려야 할 것 같아. 이러다 다 죽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끝까지 함께 가. 하지만 은주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너까지 죽으면 안 돼. 저는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절대 안 돼, 약속했잖아. 함께 가기로. 은주는 눈물을 흘렸고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보였어요. 지프가 다시 따라온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이 없었어요. 짐칸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다시 출발했어요. 엔진이 덜컹거렸지만 아직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상까지는 이제 100km, 조금만 더 버티면 됐어요. 저는 핸들을 꽉 잡고 밤길을 질주했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로를 달릴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지프의 헤드라이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총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커브를 돌며 도로를 벗어나 작은 숲길로 트럭을 몰았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차체를 긁으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트럭은 울퉁불퉁한 땅 위에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100m쯤 숲속으로 들어간 뒤 저는 트럭을 멈췄습니다. 엔진을 끄고 헤드라이트도 껐습니다. 숲은 깜깜했고 달빛조차 나뭇잎에 가려져 희미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지프의 엔진 소리가 들렸고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도로를 벗어난 걸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은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빨리 와봐요. 누가 다쳤어요. 저는 서둘러 트럭에서 내려 뒤로 갔습니다. 캔버스 덮개를 걷어올리자 그 안의 모습에 숨이 막혔습니다. 한 여자가 어깨 부근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옷은 붉게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신음하며 몸을 떨고 있었고 다른 여자들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총에 맞았어요. 아까 추격전 때 총알이 캔버스를 뚫고 들어왔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트럭 앞쪽 수납함에서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붕대, 소독약, 진통제, 그리고 바늘과 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군용 트럭에는 항상 간단한 응급도구가 비치돼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고 여자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총알은 어깨 뒤쪽을 스쳐 지나갔고 다행히 뼈는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심했습니다. 저는 소독약을 상처에 부었습니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려 했고 은주가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내면 안 돼요. 아직 추격자들이 근처에 있어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붕대를 꺼내 상처를 단단히 감았습니다. 피는 천천히 멈췄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진통제 한 알을 꺼내 그녀의 입에 넣어주고 물통에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우리 곧 국경에 도착할 거예요. 여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끄고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거의 22시간이 지났고 해상까지는 아직 100km가 남아 있었습니다. 엔진을 다시 걸고 저는 조심스럽게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도로로 돌아오자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추격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달빛만으로 길을 찾아 달렸습니다. 도로는 여전히 구불구불했고 한쪽은 낭떠러지였습니다. 저는 속도를 최대한 낮추고 신중하게 핸들을 조작했습니다. 1시간쯤 더 달렸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마을을 우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주민들의 눈에 띌 수 있었고 신고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 외곽의 농로로 트럭을 몰았습니다. 비포장도로였고 트럭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뒤에서 여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을을 완전히 우회한 뒤 저는 다시 7번 국도로 돌아왔습니다. 도로 표지판을 보니 해상까지 80km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국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구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산은 국경 도시였고 검문과 감시가 가장 삼엄한 곳이었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확인했습니다. 바늘은 4분의 1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까 금유소에서 받은 20리터로 여기까지 왔지만 해상까지 가기엔 부족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급류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이 외진 곳에서 금유소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고 동이 트기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면 모든 게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낮에는 도로에 차량이 많아지고 검문도 강화될 것입니다. 저는 해가 뜨기 전에 최대한 국경 가까이 가야 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시계는 새벽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연료 게이지의 바늘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고 엔진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료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금유소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30분쯤 더 달렸을 때 저는 작은 마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낡은 금유소 간판이 보였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건물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트럭을 금유소 앞에 세웠습니다. 금유소 건물 안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트럭에서 내려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뒤 문이 열렸습니다. 늙은 남자 한 명이 졸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 군복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요? 그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연료가 떨어졌어요. 해상까지 가야 하는데 20리터만 채워주세요. 남자는 트럭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용 트럭은 안 돼요.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민간 금유소는 군용 차량에 연료를 공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중국산 담배 한 갑과 미화 10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몰래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남자는 봉투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담배와 돈을 확인한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하세요. 10분 안에 끝내야 합니다. 저는 트럭을 금유기 옆으로 몰았습니다. 남자는 손으로 펌프질을 하며 연료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펌프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연료가 천천히 탱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혹시 누군가 지나가지 않을까, 혹시 신고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15리터쯤 채웠을 때 남자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지금 이 도로에 검문이 강화됐어요. 탈주자를 찾고 있다던데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탈주자라는 말에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냥 군량미 배송 중이에요.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0리터를 모두 채운 뒤 그는 펌프를 멈췄습니다. 됐어요. 빨리 가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재빨리 트럭에 올랐습니다. 엔진을 걸자 트럭은 다시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금유소를 빠져나와 도로로 향했습니다. 해상까지는 60km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까 남자가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검문이 강화됐다. 탈주자를 찾고 있다. 그건 저를 찾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국경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낮이 되면 모든 게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도로는 여전히 어두웠고 가로등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렸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6번째 검문소, 해산 직전의 마지막 검문소였습니다. 저는 속도를 줄이며 생각했습니다. 저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회해야 할까? 검문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통과를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우회할 것인가. 하지만 우회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연료도 더 소모될 것입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검문소 앞에 멈췄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6번째 검문소는 그 어느 때보다 삼엄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도로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군인들이 최소 10명은 보였습니다. 저는 대기줄에 섰습니다. 앞차 한 대가 검문을 받고 있었고 군인들은 트럭 짐칸을 완전히 비우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군인 한 명이 손짓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트럭을 앞으로 몰았습니다. 차단바 앞에서 멈추자 젊은 군인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창문을 두드렸고 저는 창을 내렸습니다. 신분증. 저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군인은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꺼내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전기로 확인한다는 건 수배자 명단을 대조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잠시 후 군인이 무전기를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그는 다른 군인을 불렀고 2명이 함께 제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트럭이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가며 차단바를 부수고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쏜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럭은 시속 80km로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트럭 옆을 스쳐 지나갔고 사이드미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달렸습니다. 뒤에서 지프 2대가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려 퍼졌고 서치라이트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도로를 벗어나 좁은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차체를 때렸고 트럭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10분쯤 산길을 달렸을 때 저는 멀리서 강물 소리를 들었습니다. 압록강이었습니다. 국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 사이로 트럭을 몰았습니다. 가지들이 창문을 때렸고 헤드라이트 하나가 깨졌습니다. 마침내 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강물이 달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트럭을 멈추고 내렸습니다. 강과 도로 사이에는 3m 높이의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압록강이 흐르고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중국 땅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뒤에서 은주가 내렸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하나씩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트럭 뒤에서 공구 상자를 꺼냈습니다. 철사 절단기와 장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내려요. 우리 이제 걸어서 강을 건너야 해요. 여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철조망 앞에 섰습니다. 절단기를 꺼내 철사를 하나씩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철사는 두꺼웠고 자를 때마다 땅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작업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사람 하나가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서 지프의 헤드라이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추격자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빨리요. 지금 당장 넘어가야 해요. 첫 번째 여자가 구멍을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여자들이 하나씩 철조망을 넘어갔습니다. 총상을 입은 여자는 은주와 다른 여자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구멍을 통과했습니다. 가시철사가 제 군복을 찢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철조망을 넘자 압록강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강폭은 약 200m였고 물살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차가워 보였고 검은색이었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은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여자들을 돌아봤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고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강을 건너야 해요. 물살이 세니까 서로 손을 꼭 잡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은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12명이 하나의 줄을 이뤘습니다. 저는 첫 발을 강물에 담갔습니다. 물은 상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고 물살은 다리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무릎, 허리,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살은 점점 거세졌고 발은 강바닥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은주의 손을 꽉 잡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여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물에 빠질 뻔했고 다른 여자들이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서치라이트가 이쪽을 비췄습니다. 북한 쪽 감시탑에서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확성기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즉시 멈춰라. 안 그러면 쉰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군인들이 철조망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따라 움직이며 환하게 비쳤습니다. 빨리요. 지금 당장 건너야 해요. 저는 은주의 손을 꽉 잡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은 목까지 차올랐고 발은 강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와 다른 여자들도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물속으로 떨어지며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총알 하나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몇 초 후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중국 땅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한 여자가 물살에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풀려버린 것입니다. 저는 재빨리 그녀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고 은주와 함께 그녀를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헤엄쳤습니다. 총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서치라이트는 우리를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 발이 강바닥에 닿았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낮아졌고 조금 더 나아가자 무릎까지 낮아졌습니다. 저는 은주를 끌고 강둑으로 올라갔습니다. 12명의 여자가 모두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는 강둑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중국 땅에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쪽에서 서치라이트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소리는 멈췄습니다. 국경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은주가 저를 껴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우리 살았어요. 진짜 살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주를 꼭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향해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압록강을 건넌 그날 밤 우리는 강둑에서 1시간을 더 걸었습니다. 젖은 옷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이빨은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북한군이 중국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었고 중국 공안에게 발견되면 북송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우리는 작은 마을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은주가 미리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조선족 교회였습니다. 낡은 건물이었고 십자가 하나가 지붕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빨리요.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할머니는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지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자 3, 여자 2, 그리고 아이 1명. 우리는 그들과 함께 좁은 지하실에 머물렀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죽과 담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일 동안 우리는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낮엔 숨죽이고 밤엔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브로커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5,000달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지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갚으세요. 일단 살고 봐야죠. 일주일 뒤 우리는 트럭에 실려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라오스 국경까지 가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또다시 쌀포대 속에 숨어야 했습니다. 또다시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려움보다 희망이 컸으니까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마침내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조사를 받았고 신원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보며 울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의 땅. 은주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직업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것,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서울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시작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은주는 제 옆 동네에 방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1명의 여자들도 각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힘든 일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은주를 불러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으며 울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번 돈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가끔 밤에 꿈을 꿉니다. 7번 국도를 달리는 꿈, 검문소를 통과하는 꿈, 압록강을 건너는 꿈. 그 꿈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고 바깥을 보면 서울의 야경이 저를 반겨줍니다. 그제야 제가 자유로운 땅에 있다는 걸 실감합니다. 어제 은주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후회하지 않아요? 그날 우리를 태운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500km, 36시간, 7개의 검문소. 조금만 실수했어도 우리 모두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은주를 보며 웃었습니다. 후회할 리 없지. 너를 두고 갈 수 없었잖아. 은주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한국 국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5년 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김혜란, 대한민국 국민. 그 이름을 상상하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생각합니다. 500km를 달렸고 압록강을 건넜고 4000km를 더 이동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나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문을 엽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갑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춥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자유로운 공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을 향해 걸어갑니다. 자유롭게, 두려움 없이, 희망을 안고. 7번 국도에서 시작된 그 질주는 끝났지만 제 새로운 삶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